일본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라피더스에 큰 돈을 넣고 있는데요. 네. 이 라피더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이 계획, 삼성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삼성 따라잡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피더스가 뭐냐 하면은 TSMC 같은 공장을 짓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TSMC가 많은 부를 창출하고 한국에도 삼성에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계는 석유보다도 이 반도체가 더 중요해진다. 이걸 일본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옆에 대만이나 한국, 삼성, SK, 하이닉스라 여기서 다 만들고 중국도 괜히 만들고 미국도 만드는데 일본만 못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은 40나노에서 멈춰가지고 그대로 반도체를 뭐 생산도 안 하고 반도체와 관계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2나노를 만든다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40나노 만들던 기술자들 끌어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세계 인재들 좀 모집해가지고 2나노를 만들겠다고 만드는 게 지금 라피더스 공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느냐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놓고 있는 건지 그리고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대기업들이 8개나 같이 출발했잖아요. 그죠? 기옥시아, 소니그룹, 그 다음에 뭐, 소프트뱅크, 도요타, 덴소, NEC, NTT, 7개 기업에다가 미쯔비시 UFJ 은행, 이렇게 8개 대기업들이 다 거기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거의 뭐 10억엔 내놓고는 돈을 안 내니까 정부가 거의 다 돈을 투자하면서 2억엔 정도까지 이제 정부가 지금 근데 이제 원래 또 보니까 1,000억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1,500억엔 2,500억엔 2026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합하니까 거의 2조 3천억엔 정도의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정부가 더 투자를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조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자, 그런데 그럼 이 대기업은 어느 정도냐? 이 대기업하고 거기에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좀 들어오기 32개 기업이 투자를 들어가지고 1,676억엔을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1,676억엔. 일본 정부는 거의 3조엔 가까이 있네요.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을 치면 30조 조금 넘는다고 보면 돼. 다 합해도. 그렇게 해서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순이익이 1분기에 57조 2천억 올해 내로 한 300조 원 더 이상의 수익이 나고요. 일본 정부가 이거는 꼭 살려야 된다 하면서 진짜 빚져가면서 투자하는 그 돈, 그 겨우 우리 돈을 치면 30조, 뭐 거기 조금 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삼성 한 분기에만 수익이 57조. 여기에서 이걸 전부 뭐 다 그냥 나눠 먹기로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재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투자가 100조 단위로 투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일본 정부는 겨우 30조. 이것도 흑흑거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일본 대기업들이 돈을 거의 안 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라피더스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니까 2027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 이거예요. 2025년 7월 달인가? 작년 7월 달에 시제품은 만들었어요. 2나노 시제품은. 그건 IBM이 이제 기술을 제휴를 해줘가지고 그게 뭐 작동은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양산이 되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고 2027년 목표는 양산이 목표다. 양산해가지고 고객에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일본 반도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는 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40나노밖에 안 되는 기술에 멈췄던 기술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일본에. 그러면은 이 기술자들만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나노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전 세계로부터 모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2나노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쟁탈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TSMC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기존에 잘 나가던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유럽 인재가 유럽에 공장을 세우는데 거기 그만두고 일본으로 오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공장에서 취직하지 일본 공장으로 오겠냐 이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제일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양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삼성조차도 2나노를
그 전에 3나노 수율을 올리는데도 몇 년씩 걸려버렸어요. 뉴스에 보면 막 계속 그 3나노가 수율이 안 올라가서 아주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40나노 만들던 기술자들 모아놓고 2나노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2027년까지 과연 양산이 제대로 되겠느냐. 첫째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둘째는 양산하고 나서 고객이 누구냐 이거예요. 고객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있었고, 거대한 그 기업들이 엄청난 단위로 수주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장에서 일단 물건을 만들어내면 팔리는 데가 있으니까 장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2027년도에 양산 된다 하자. 누가 사갈 거냐, 그걸. 큰 손이 없으면은 이제 조그마한 이제 신생 기업들 대상으로 처음에는 이런 얘기 했어요. 빨리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 빨리 만들어서 전달해 준다는 거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공정, 후공정 다 해서 3개월. 빨리. TSMC는 그거 다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라피드스는 한 3개월 만에 끝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 AI 같은 경우는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하니까 빨리 양산해가지고 넘겨주는 거. 이거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신생기업들이 조그만씩 이렇게 수주를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경제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돈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또 제일 크다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느냐 그런 문제들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 반도체가 한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일본이 한국한테 손을 내밀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2019년도에 그렇게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박살내려고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그랬던 일본인데 한국이 바보입니까? 틈만 나면은 삼성 지옥을 맛볼 것을 삼성 망해라고 하는 인종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에. 그런 일본에게 한국이 뭐가 아쉬워서 일본하고 손을 잡나요? 손잡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근데 지난번에 소재 그렇게 수출 규제를 하니까 어땠어요? 결국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리 갑을 잡고 흔드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는 거대한 삼성이란 대기업에 자기들이 그 물건을 팔므로써 장사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팔겠다 그러면 그 바보들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소재 부품 장비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한번 우리가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기존에 쓰던 걸 쓰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있었어요. 일본 게 그냥 계속 좋고 값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굳이 바꿔야 될 이유를 못 찾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한번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그런 걸 분명히 지원을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굳이 일제 쓸 필요가 있느냐?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써달라. 이런 어떤 흐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 손 내민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 잡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소재와 장비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최첨단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건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건가요? 내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뭡니까? 붓하고 바레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게 기가 막히게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림이 제대로 좋은 그림이 나옵니까? 이해가 갑니까? 한마디로 이해가죠. 물감이 좋고 붓이 좋고 도구가 좋고 이젤이 빛가번짝이 멋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옵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화가가 있어야죠. 화가가 있어가지고 그 도구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엄청난 가치 있는 그림이 되는 건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실력이 없는 화가라면은 그런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어요? 피카소 같이? 소재가 좋은 것과 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아웃풋인 그림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좋은 소재 장비 다 쓰더라도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500공정에서 1000공정이라 그래요. 그걸 전부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나노, 그 다음에 28나노, 그 다음에 12나노, 6나노, 7나노, 그 다음에 4나노, 3나노, 2나노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그 양산하는 그 과정들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할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거 없이 그냥
소재 부품 장비만 좋으면 무슨 좋은 반도체가 나옵니까? 이거는 뭐 오래 설명할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이제 그래서 돈을 대고 대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예전에는 통했을 것 같아요. 약간 구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반도체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예전에도 안 통했어요. 예전에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하는 얘기가 예전에 그 꼴 나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죠. 하는 쪽도 다 실패했다. 근데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뭐 요소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느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계는 이제 석유보다도 반도체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AI 시대가 오고 자율 운전하는 그런 세계에 오면은 거기에 핵심은 전부 다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엄청난 부를 쌓을 거고 거기에서 멀리 있는 나라는 2류 내지 3류 국가로 전락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마지막 기회다 이게. 40나노 가지고 있는 기술자마저도 다 은퇴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어거지로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막 투여하면서 이거는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통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뭘 하는 걸 히노마루 반도체라 그래요. 히노마루라는 건 일장기잖아요. 그죠? 정부가 앞장서서 뭘 하는 걸 히노마루 반도체라 그래. 그럼 거기에 여러 대기업들이라든가 같이 모여가 컨소시엄을 하면서 그걸 해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경영을 할 때 있어서. 지금 현재도 라피더스도 경영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그 대기업 8개 초기에 그 대기업들이 경영에 참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실패했을 때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책임 소재 불분명하면은 하다가 뭐 실패해도 뭐 그만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나 그 당시 이병철 오너 같은 경우에서는 망하면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생결단을 달라들어서 성공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정신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은 지금 실패했을 경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또 하나는 정부는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그냥 나아가는 얘기만 있지 이게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7년도에 수율이 보통은 아무리 적어도 60%에서 한 80% 정도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자, 50%, 40% 정도 머문다. 그럼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경우에 계속 노력해도 잘 안 돼. 몇 년을 계속해도. 자, 자금은 계속 들어가야 돼. 근데 일본 정부가 자금을 계속 댈 수는 없어. 자금은 일반 기업들에서는 이게 힘드니까 자금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수율을 한 60, 70%, 80%까지 끌어올렸다. 올렸는데 보니까 주문이 안 들어와. 누가 어떻게 믿고 저기다가 맡기겠냐 이거예요. 테슬라가 맡기겠어요. 애플이 거기다 맡기겠어요. 엔비디아가 맡기겠냐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지금 뭡니까? HBM까지 갔잖아요. 지금 HBM은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이 지금 최고로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AI가 HBM까지 가야지 가능한데 단순히 2나노 칩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나노 칩이라는 건 한 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쌓아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HBM인데 그 기술이 없으면은 AI 시대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그걸 누가 대량 주문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조금 주문이 있을 거라는 봐요. 지금도 뭐 조금씩 얘기는 되는 것 같던데 그거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은 이게 일본의 국가 운명이 걸려있다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그 뭐 운명이 걸려있다고 밀어붙인다고 다 될 것 같으면은 모든 나라가 다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걸 만들었죠. TSMC도 오랫동안 그걸 만들어왔잖아요. 그 과정들을 일본은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40나노에서 멈췄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2나노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들 뭐야 그러죠. 그래서 아주 비유가 일본의 오타니 선수 아주 유명하잖아요.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에 가서 거기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오타니 선수. 중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는 2년 만에 오타니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하고 밀어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느냐 얘기죠. 의욕만 가지고 되느냐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달려든다고 해서 오히려 일본 정부가 달려들므로 해서 더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예산을 밀어주면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에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은 주되 그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전적으로 예술가들에게 감독에게 다 맡긴다. 그래야 자율성이 생겨서 거기서 좋은 작품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은 라피더스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넘는 금액이 정부에서 나온단 말이야, 돈이. 그럼 정부에서 컨트롤이 안 들어가겠어요? 왜냐?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감독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뭔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할 때 있어서 결정 사항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이게 결정 시스템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거기다가 많은 기업들이 그 동시에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안 그래도 일본에서는 뭐 컨센서스 하나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장, 과장, 뭐 사장 전부 다 돌려가면서 계속 토론하고 해가지고 전부 오케이 할 때까지 나도 책임 안 지려고 전부 다 책임으로 몰아가서 그때서야 이제 도장 찍고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일본은 지금 정부가 저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신속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사업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경쟁력이 삼성이라든가 TSMC 여기에는 절대 못 따라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들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절대 한국이 경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안 되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그래서 삼성을 주저앉히려고 소재 수출 규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했잖아요. 근데 삼성이 뭐 끄떡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아닌 거죠. 옛날에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 은행이 6월 15일에서 16일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는 걸까요? 아니면 물가를 못 버티고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요,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는 신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엔저하고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고, 자,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1달러당 160엔이 좀 넘어가려고 그러자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달러당 155엔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달러당 160.36인가 그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1달러당 160엔을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개입했는데 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다 다시 또 일본 정부가 또 개입한다.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 가능한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본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게 일본 경제가 살아나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엔저하고 물가 이걸 생각해서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올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올릴 것으로 보시는 거죠? 올해 내로 지금 현재 0.75%를 1%로 0.25% 올릴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이 될지 아니면 다음번에 폐하에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로 0.25는 분명히 올린다고 다들 봐요. 그럼 이제 1%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엔화와 물가 공개하는 건가요? 자, 이게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하면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면은 물가는 좀 잡히는 듯 하는데 일본 정부가 발행해 놓은 그 당시 발행해 놓은 국채가 있잖아요. 국채 이자가 지불해야 될 이자 돈이 팍 올라갑니다.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 이자도 팍 올라가요. 그럼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다시 국채를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채를 찍어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엔화가 또 싸져요. 엔화가 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물가가 또 비싸지죠.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또 물가를 올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단기간은 살짝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이 지금 안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거에 아베 총리가 2차원 금융 완화, 2차원이라는 건 아주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 정책을 펴면서 엄청나게 엔화를 풀었잖아요. 아주 낮은 이자로. 그게 결국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그 국채를 금리를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다 사들였냐면은 시중에서 안 팔리면은 그 일본 은행이 다 사들인 거예요. 금리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국채를 한번 보세요.
국채는 일본 정부가 찍어냈는데 너도 나도 살려고 달려들면은 금리가 낮아져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 정부가 재정이 지금 뭐 빚이 이만큼 뭐 200% 뭐 250% 이런 얘기 들리니까 저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면 일본 국채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이게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요. 이건 간단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일본 국채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많을 때는 뭐 80, 90%를 일본 은행이 다 사들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금리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YCC 곡선이라는 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일본 은행이 다 사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90%까지 사들인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너무너무 많이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가 너무 많아요, 그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니까 일본은행이 정상화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게 뭐냐면 국채를 덜 사들이겠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금리도 조금 올려가지고 덜 풀겠다. 시중에 있는 엔화를 좀 걷어들이겠다. 뭐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갔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안고 있는 국채, 부채, 그게 지불해야 될 이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지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출구가 없다. 이거는 꽉 막혀서 나는 그때 개미지옥이라고 그랬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다. 뭐 그런 얘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카드 돌려막기식이 지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작년부터 얘기해왔는데 뭐 지금까지 괜찮잖냐 했죠. 그런데 뭡니까? 물은 어떨 때 끓습니까? 80도, 89도, 90도, 95도까지 안 끓어요. 근데 98도, 99도 되면 바락 끓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재정이라든가 금융 이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이게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거의 뭐랄까 한 90도, 95도, 96도 막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 경제 딜레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금 이자 말씀 주셨고 대출 이자 그러니까 일본도 집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크게 느끼겠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버블 경기 때도 그랬잖아요. 아주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렇게 마구마구 투자하니까 급속도로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부동산들이. 그랬는데 그게 정부가 갑자기 막 그 금리를 팍 6%까지 올리는 바람에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 거품이 꺼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일본의 금리가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0.1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저금리로 20, 30년 동안 지탱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샐러리맨들도 뭐 어쨌든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곧 1%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집세 부담을 아주 1% 뭐 그렇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30년 가까이 거의 0%에 가까웠던 이자율에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제 이자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본 국민 전체가 그걸 느낀다면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난 한의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아주 상당히 이게 흥미진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본 국가 부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면 이제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딜레마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단 말이에요.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중에 널려 있는 엔화를 조금씩 걷어들이는 방법. 또 하나는 더 이상 국채를 많이 사들이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시중에 풀려 있는 것을 걷어들이고 하나는 더 이상 살포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는 금리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일본 은행이 덜 사들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후쯤 되면은 그때 시점에서 현재 사들이는 국채의 반 정도로 하겠다. 그때 한 6조 엔 정도 됐는데 2.9조 엔까지를 낮추겠다고 그랬어요. 반으로. 그게 올해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런데 지금 그게 계속 지켜졌느냐?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4천억 엔씩 사들이는 거 줄여나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일본 은행이 덜 사면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국채를 그대로 계속 발행할 거고. 근데 일본 국채는 인기가 없어요. 그럼 시중에서 안 팔리잖아요. 시중에서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10년채, 20년채, 30년채가 보면은 막 3%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그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 다 정부의 부담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은행이 다시 시중에서 국채가 잘 안 팔린다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조금 더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4천억엔씩 사는 것을 줄여나가겠다 했던 것을 2천억엔 정도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본은행이 조금 더 사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이게 지금 일본은행이나 일본 정부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약속했던 걸 제대로 못 지키는 거.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국채에 대한 반응이 아,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더더욱이나 더 안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은행 어차피 지금 뭐 확장 재정 얘기하잖아요. 돈은 더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세수는 더 늘어나는 게 있으면 물론 문제가 없는데 세수가 그 정도는 더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역시 국채를 또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야. 그 국채를 찍어냈는데 그걸 이제 시중에서는 잘 안 팔리니까 또다시 일본은행이 사들이겠다. 그럼 일본은행이 부채는 또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 금리를 1%까지 올리면은 일본은행이 지불해야 될 그 이자는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지금 어떻게 일본이 버티고 있느냐, 일본은행이. 일본은행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어요. 한 60조 엔 정도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자산이 늘어난 거죠. 그 주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본은행이 만약에 지불해야 될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느냐. 주식을 한꺼번에 판다 그러는 순간 일본 주식은 왕창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주식은 110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게 앞뒤가 막 꽉꽉 막혀가지고 어디가 출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지마키 다케시라는 분은 늘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일본은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일본은행, 중앙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새로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폭발은 뭐냐 하면은 일본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가 안 팔리는 거.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과연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일본 물가가 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맞을까요? 뭐 식료품, 전기 어떤가요? 외국인들이 보면은 싸지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볼 때 식품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근데 쌀값은 뭐 200% 올랐고, 그죠? 그럼 말도 안 하게 올랐고, 전기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값도 오르고 있고, 교통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뭐 3, 4배, 뭐 비싼 거는 한 5, 6배 비싸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한국인들의 삶에 한 70%도 못 미칠 거라는 봐요. 한 60, 70% 정도 되는 일본 서민들의 그 생활은. 그 정도로 일본 생활이 빡빡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어놓은 그 댓글에요. 일본에 40년 산 오사카 사는 어떤 누군데 일본이 이렇게 가난해질 줄은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삶이 빡빡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일본 경제가 망하면 나는 어떡하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성 있는 얘기라는 거죠.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해질 줄 몰랐다 라고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했는데 한국을 보면서 좀 부러운 것도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요. 사실 일본에서 그동안 한국 망한다는 소리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삼성 망한다, 지옥을 맛볼 것이다. 작년에 정말 대단했었어요. 그렇게 마구 그런 글을 올리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몇 년 됐네요. 예시 하면서 글을 올린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아베가 더 심하다. 실제로 그런 글을 한마디로 한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회수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먹힌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홧김에 일본의 그 화살을 돌려버린 거 일본 쪽으로.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자기가 봐도 그렇겠죠. 삼성 망한다 그러는데 망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삼성 지옥을 맛볼 것이다 막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50대 여성 그 애널리스트였어요. 요즘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삼성이 1분기에 57조 2천억 원의 순이익이 일본 100대 기업 이익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걸 이제 보면서 입을 쫙 벌리겠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 그동안 내가 뭘 보고 내가 이런 글을 써왔었는가? 아마 스스로 허벅지 찌르고 난리가 났겠지. 잠 못 자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봐요. 수출액도 일본을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게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방위 산업 그렇죠. 조선업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한국한테 조선업을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것도 일본은 전기차 아직 지금 제대로 못 하잖아요. 물론 아직 전기차가 막 활성화된 건 아니라서 약간의 그 뭐 시간을 주고 있는 그건 있지만 언젠가는 전기차로 확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일본은 그게 대비가 거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뭐 한류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도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본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옛날이요. 내가 한국을 그렇게 까고 그렇게 비판하고 할 때에 한국은 어디로 가고, 오히려 일본이 지금 엉망이고 한국은 그래도 뭐 내수는 영 안 좋다는 얘기는 늘 하죠. 한국의 내수도. 중소기업 내지는 자영업자들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느 사회나 이분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은 대기업들의 그 수출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뭔가 내세울 만한 제조업 그 노하우, 물품들이 상당히 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은, 무식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거는 분석가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도 있지만 제 채널도 있습니다. 한일역전TV. 요즘 조금씩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 채널이 쭉쭉쭉쭉 성장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훨씬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일본의 몰락이라는 책도 여러분들 사보시면요 굉장히 교양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는 반도체가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왜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융성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느냐?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융성했다가 쇠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육면에서도, 아니면 또 우리 반도체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